옛날에는 이게 물리의 가운데쯤에 있어서 이 부분을 막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엔 얘가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날아가는 부분이야. 없어지는 부분이라서 뒤쪽으로 물려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은요. 선생님보다 화학 선생님한테 훨씬 더 많이 배웠던 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죽일 수 없는 안 보이는 것.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뭐로 되어 있다? 원자로 되어 있어. 이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설명하고 화학 시간에 하죠. 근데 그게 똑같이 물리에도 나옵니다. 물리에서 반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거고요. 반도체가 전기 파트의 앞부분에 있다가 빠지는 부분.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원자는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해서 그 입자를 처음으로 모형으로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돌턴입니다. 그래서 돌턴이 이제 화학의 아버지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돌턴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 근데 여러분들이 알죠? 이 새끼가 얘기한 건 불화였어 라는 겁니다. 원자는 쪼개집니다. 그 안에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가 존재합니다 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하나하나 발견해가는 과정이죠. 자,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노벨상을 다 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원자의 구조 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입자가 들어있니? 세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고요. 그 중에서 원자의 중심은 원자핵이라고 하고 원자핵 속에는 플러스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양성자라고 하는 입자가 있고요.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가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누가 있다? 전자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계기는 사실은 모든 과학자들이 엄청 자기의 인생을 갈아놓은 실험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입자 중에 누가 먼저 발견됐을까? 바로 전자입니다. 됐어? 그래서 이 세 가지 입자 중에서 첫 번째 발견된 게 바로 전자 발견이에요. 이 전자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아까 얘기한 누구? 톱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원자 속에는 사실은 원자보다 더 작은 전자라는 입자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의 이름이 바로 음극선 실험이에요. 이 음극선 실험의 방전 효과를 이용한 건데요. 금속 덩어리가 있어요. 금속 덩어리는 엄청나게 많은 자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어. 아까 에디슨이 한 거, 아니 에디슨이 아니고 아인슈타인이 한 것처럼 엄청나게 센 빛 에너지를 쏘면 그 빛 입자를 흡수한 전자가 튕겨나가는 방전 효과가 일어나. 됐어? 자, 그래서 여기서 뭔가가 튀어나오는 걸 발견하는데 전자가 여기에도 있는 거 아세요?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입니다. 이렇게 작은 전자라는 입자가 튕겨나오는데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면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이 공간 안에 그래서 얘를 밀폐시켜 놓고요. 안쪽에 형광 물질을 바르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입자도 입자라면 여기 벽면에 와서 충돌합니다. 그 충돌이 일어나는 위치에 형광 물질이 발광합니다. 빛을 빵 하고 내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와서 충돌하는 거구나. 그걸 이용한 게 형광등이죠. 그래서 형광등은 그래서 형광 물질을 지금 입자들이 막 치고 있어서 빛내는 겁니다. 그게 형광등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입자들이 나와서 특정한 위치에 부딪히면서 빛을 발생하는 걸 통해서 뭔가가 나오고 있어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는 실험을 톰슨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한 게 아니고요.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의 극을 걸어놓고 여기다가 빛 에너지를 쏜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뭔가가 튀어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모두 다 100% 플러스 쪽에만 가서 부딪혀서 여기에만 빛이 나오죠. 여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여기서 튀어나온 입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튀어나온 입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이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 방해물을 놓고요. 전극을 없애요. 그러면 전극을 없애면 됐죠? 얘가 어떤 경로로
움직일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야. 얘가 만약에 이렇게 꿀렁꿀렁 이렇게 움직이면 이 방해물을 놔두더라도 뒤에 가서 여기에 부딪히는 애가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100% 얘는 이렇게만 가고요. 방해물이 있는 쪽 현관물질에 부딪히는 아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기 뭐 그림자 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하려 했다? 전자는 직진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전자는요 경도가 직진하는 경우야 얘는 꿀렁꿀렁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튀어나오는 얘는 현상이야 아니면 입자야 궁금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바람개비를 이렇게 놔요. 바람개비를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서 튀어나온 어떤 입자가 바람개비 날개에 부딪히죠. 근데 걔가 만약에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튀어나오다가 부딪혔어. 질량도 있고 속도도 있어. 그럼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운동에너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 일할 수 있어. 어떤 일? 바람개비 날개를 돌리는 일을 할 수 있어. 아무리 질량이 작아도 있다면. 근데 만약에 얘가 현상이라면 바람개비 날개 못 돌리죠. 제가 지금 형광등을 여기에 6개 있는데 60개 켜놓고 바람개비 날개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돌까 안 돌까? 안 돕니다. 그래서 왜 빛은 입자가 아니니까. 근데 전자는 튀어나와서 바람개비 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튀어나온 아이는 반드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구나 라고 하는 걸 증명한 거예요. 되겠어? 이걸 증명한 사람이 톰슨이에요. 그래서 톰슨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금속에서 튀어나온 마이너스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는 나는 그 입자를 전자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하는 전자의 명칭을 달아준 사람이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을까? 원자 속에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가 있었구나. 얘가 빗 먹고 탈출한 거구나. 그래서 근데 여기 문제가 발생하죠. 원자는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 중성이어야 됩니다.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어. 근데 얘가 어떻게 중성이야? 이 안에는 내가 발견은 못했지만 플러스의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도 사실은 그 안에 있겠구나. 근데 난 이거를 발견 못했구나. 알겠어? 이렇게 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원자에 그래서 이렇게 군데 서로 불규칙하게 박혀있는 구조가 바로 원자야 라고 얘기하는 푸딩 모형을 제시한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톰슨.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발견하지 못한 걸 톰슨의 수제자가 우리 스승이 플러스 입자가 있다는 걸 발견을 못했어? 그럼 그거 내가 해야지 라고 해서 그 뒤에 수제자인 누가요? 러더퍼드가요? 톰슨이 발견하지 못한 이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할 건데 얘는 이 실험을 하기 전에 고민했죠. 그럼 플러스 입자가 있는 건 확실해. 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는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그게 왜 빛을 쐈을 때 못 튀어나왔을까? 얘는 빛 먹고 튀어나왔으면 얘도 튀어나와야 되는 게 자명한데 얘는 왜 못 나왔지? 얘는 무거워. 가속도가 너무 커서 가속도가 너무 작아서 못 튀어나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어나올 수 없었을까? 얘는 이렇게 겉에 있는 게 아니고 원자의 엄청나게 깊은 중심에 있어. 그리고 엄청나게 질량이 큰 플러스의 전기를 띤 입자가 안에 있을 거야. 난 이걸 원자 핵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러더퍼드는요 원자 핵이라는 게 아주 무겁고 플러스의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걸 발견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그리고 그 바깥쪽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어서 얘는 가볍고 껍질에 있기 때문에 잘 튀어나왔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원자 핵이라는 게 존재할까? 얘가 플러스가 맞을까? 이걸 확인하는 실험을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설계해서 합니다. 그 알파 입자 산란 실험도요 금속으로 하는데 톰슨과 차이점은 뭐냐면요. 자 러더퍼드는요 이 중심에 있는 아이들이 발견되기 위해서는 원자들이 겹치면 안 되니까 금속 덩어리로 하는 게 아니고 금속을 종이보다 얇게 핍니다. 그걸 우리는 금속박이라고 합니다. 박. 됐어? 네. 그래서 금속박의 형태로 만들면 이 안에 있는 원자들이 겹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자들이 겹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원자핵도 겹치지
않고 존재합니다. 그래놓고 아까처럼 형광물질을 다른 막으로 싼 다음에 여기 앞에서 그래서 레이저 총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쏩니다. 근데 이 새끼가 병신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서 쐈는데 여기서 뭐가 나가는데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미지의 입자, 알파 입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레이저 총에 알파 입자를 넣었어. 그거 쏘는 거야. 그게 뭔데? 알파 입자야. 이제 우리는 알죠. 얘가 쏜 게 바로 헬륨 양이온입니다. 그래서 헬륨 양이온을 그래서 집어넣어서 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빈틈없이 따르르르 100발 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00발 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헬륨 양이온을 쐈더니 그 중에서 100발 중에 90발이요. 정말 이상하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직진합니다. 금속방을 통과시켰는데 얘가 그냥 무섭던 거야. 누구도 걸리적거리지 않았어. 그래서 A의 90발에 해당되는 총알이 박힙니다. 이걸 통해서 러더포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원자는요. 대부분이 무슨 상태다? 빈 공간이다. 그래서 헬륨 양이온이 지나갈 때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찾으려는 원자 핵은 없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원자 핵은 그렇게 작아라고 하는 결론인 거야. 열나 작아.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근데 작아도 존재한다면 가연아 정신 차려. 작아도 존재한다면 내가 따르르르 쌓기 때문에 어떤 총알이든 박히는 아이가 있어. 부딪히는 아이가 있어. 그 부딪히는 아이가요. 얘랑 정통으로 부딪혔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가 저기서 연락 따다다닥 뛰어와가지고 칠판이랑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요 밀려 나갑니다. 뭐 때문에? 작용 반작용의 힘 때문에. 근데 왜 칠판이 안 밀리고 내가 밀렸어? 가벼우니까 칠판보다. 그러면 이렇게 정통으로 부딪힐 때요 가벼운 새끼가 튕겨나가요. 헬륨 양이온이 가벼우면 헬륨이 튕겨나갈 거고 원자핵이 가벼우면 원자핵이 튕겨나갈 겁니다. 그래서 누가 튕겨나간 줄 아세요? 헬륨 양이온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 러더퍼드가 생각한 것처럼 원자핵은 더럽게 무겁다는 게 증명되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두 번째 B의 위치에 박힌 걸 통해서 원자핵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원자핵의 질량이 엄청나게 크다는 게 입증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피해가거나 부딪히거나 두 걸 말고 또 하나의 경우는 깻잎 한 장 차이로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깻잎 한 장 차이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깻잎 한 장 차이로 스쳐 지나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00% 아이가 밖으로 밀립니다. 100% 밖으로 밀립니다. 안으로 끌려간 새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뭘 할 수 있을까? 과학자는 해석 능력이에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 뭐 때문이야?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네. 이걸 통해서 원자핵도 헬륨 양이온과 똑같이 뭐 플러스 전기를 띠기 때문에 청력 때문에 밀린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원자 핵이라고 하는 아이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도 입증하는 이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실제로 원자 핵이라는 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게 중심에 아주 무거운 입자의 형태로 들어있는데 크기는 열나 작아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원자의 중심에는 플러스 입자가 있고 바깥쪽에 마이너스 입자가 있는데 와 이 새끼 왜 안 끌려가 그러면 이 새끼 뭐라 그래서 이 얘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전자들이 여기서 뺑글뺑글 돌아서 안 먹히는 거야 이 얘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러더퍼드의 원전 모형입니다. 그랬다가 러더퍼드의 수제자인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원자핵은 입자가 아니고요 그 안에 플러스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는 것까지 발견. 그래서 체드윅까지를 러더퍼드의 시대를 보거든요. 그래서 러더퍼드의 시대로 오면서 원자 속에 있는 모든 입자가 다 발견됩니다. 다 발견됩니다.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러더퍼드의 또 다른 동시대에 살고 있던 과학자인 누가 드디어 보호가 등장합니다. 보호가 등장해서 얘가 얘기한 원자 모형 틀려. 이걸로는 설명 안 되는 현상이 있어 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그 사람이
이 보고라는 사람은요 천체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요 햇빛을 막 천체로 관측하면서 햇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봐요. 그럼 우리 배웠어요. 햇빛이 이렇게 오는데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당연히 여기 뭐가 생겨야 되니? 빨주, 초파남, 멋진 말 스펙트럼이 생기죠. 그것도 무슨 스펙트럼이 생깁니까? 중간에 색이 하나도 끊이지 않고 계속 연결해서 나오는 연속 스펙트럼이 생긴다는 걸 얘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나 봐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거든.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우주에 그래서 빛들을 스펙트럼으로 분석했는데 얘명할 연속이 아니야. 속은 거야. 중간중간 빛이 없는 위치가 생겨요.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우주에서 오는 빛들이 연속 스펙트럼의 형태를 띄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밝은 빛들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형태로 나오는 연속 스펙트럼의 형태여야 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여기 중간중간에 빛이 없다. 이거 누가 먹었을까? 우주에 있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소 원자 속에 있는 누군가가 처먹었다. 그래서 이 빛을 누군가가 요만큼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게 생긴 걸 관찰한 건데 더 황당한 거 그랬다가 밤이 되면 이 없어졌던 빛들이 그대로 그 위치에서 그대로 다 나타나. 이 새끼 먹고 뱉어냈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처먹고 그대로 뱉어낸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는 거야?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도 관찰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불꽃을 태우면 그 불꽃색이 빨주노초 파란 뭐 이런 이제 노란색도 나오고 파란색도 나오잖아. 근데 불꽃색이 비슷한 애들은 선 스펙트럼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꽃색이 비슷해도 같은 물질이 아니면 선의 위치가 달라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어 라는 얘기 했잖아요.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얘와 얘를 연결하면 완벽한 연속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비대에너지를 먹었다가 그걸 그대로 먹는 그럼 도대체 이러한 에너지를 왜 흡수 방출이 우주에서 일어나지? 그건 뭔가 의미가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그걸 생각하고 고민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래서요. 모든 원자들 속에는 원자핵이라는 게 있고 전자가 있는 건 맞아. 근데 러더퍼드가 얘기한 것처럼 전자들이 아무 데서나 뺑글뺑글 도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 뭐가 있다? 전자 껍질이라는 게 존재한다. 라는 최초로 전자 껍질의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누구다? 전자 껍질이 있는데 원자핵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순서대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그래서 원자 안에는 전자 껍질이 몇 번째 껍질까지 있다? 무한 번째 껍질까지 존재한다. 그래서 무한 번째 껍질까지 존재해 라고 했어요. 이게 무한 번째 껍질까지 있대요. 그래서 근데 이 껍질마다 뭐가 정해져 있냐면 그 껍질에 들어가기 위한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껍질에 들어오려면 에너지를 1 가지고 있어야 돼. 두 번째 껍질은 에너지를 4 가지고 있어야 돼. 세 번째 껍질은 에너지를 9 가지고 있는 전자만 들어올 수 있어. 조건이 있다라는 거야. 껍질마다 에너지 값이 양자화되어 있어. 결정되어 있어. 그래서 그 껍질에 들어올 수 있는 전자는 정확하게 그 껍질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만 들어올 수 있다. 됐어. 그러니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무조건 에너지가 1인 전자야.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무조건 에너지를 4 가지고 있는 전자가 들어와.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이동할 수 있어? 전자가 이사가요? 전자의 전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가능해. 한 번에 전자가 한 칸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 칸을 한꺼번에 갈 수도 있어. 엄마는 이사를 마음대로 갈 수 있어. 우리도 이제 좀 넓게 살자. 70평대로. 더군다나 대치로 이사 가자. 우리나라 이사가 자유롭거든요. 가면 되죠. 근데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죠. 그거예요. 전자도 이사는 자유롭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죠. 에너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요. 세 번째 껍질로 이사 간다고 치자. 첫 번째 껍질은 에너지가 1인데 세 번째 껍질은 9여야 돼. 그럼 얘는 이사 가기 위해서 뭐 합니까?
부족한 에너지 8만큼을 뭐 해야 되니? 흡수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우주에서 오는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래서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요, 윗껍질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빛을 흡수한 거구나. 그랬다가 올라간 전자가 다시 뭐합니까?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까 흡수한 만큼의 에너지 그대로 뭡니까? 방출한 거구나. 그래서 전자가 실제로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에서 윗껍질과 아랫껍질로 전자가 전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필요해서 흡수하고 에너지가 필요 없어서 뭐하는? 방출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뭘 도입했다?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는 전자 껍질의 개념을 도입한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은 머리가 열려줬거든요. 각각의 껍질에 해당되는 에너지 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정확하게 이 스펙트럼의 위치들을 계산해서 알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은요, 마이너스. 여기가 잡아당기는 땅바닥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뭐해집니까? 커집니다. 전자 껍질이 갖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저기 무한번째 껍질의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크겠죠. 무한번째 껍질의 위치 에너지가 제일 커서 너무 크니까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이 값의 위치 에너지를 0으로 하겠다. 너무 커서 숫자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0으로 할래. 그래서 그러면 이거보다 아래쪽 껍질의 위치 에너지는 뭐겠니? 그러니까.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입니다. 전자 껍질의 에너지. 그래서 마이너스. 그럼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MGH로 구해요? 아니래요. 껍질 번호의 제곱분의 K 상수값을 집어넣으면 각각의 껍질에서의 에너지 값이 결정돼. 그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을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라고 불러요. 에너지 준위. 그래서 위치 에너지에 준하는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준위를 가까워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K 상수는 일로 놓을 거니까 잘 생각해봐. 첫 번째 껍질은 에너지 얼마가니? 네, 첫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1의 에너지를 갖는 껍질이야. 이게 첫 번째 껍질이에요. 그럼 두 번째 껍질은요?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니까 보세요.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 맞죠? 됐죠? 자, 무한번째 껍질의 에너지 얼마가 줘요? 0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때 껍질과 껍질을 모식화 시켜놓은 거야.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전자는 이렇게 껍질이 있어. 거기에 전자가 올라가 있고 kop질에 올라가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껍질을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첫 번째 껍질에서 무한 번째 껍질까지 에너지 차이는 얼마? 얼마나? 에너지 차이 얼마나? 1. 이 간격을 에너지 1의 간격이라고 보자.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무한 번째 껍질까지 껍질의 간격이 등간격일까? 안 그렇게 그렸어요. 왜? 껍질의 간격이 에너지의 크기를 표현하게끔 그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전체 에너지 차이가 1인데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얼마나 하게? 4분의 3. 그러니까요. 전체를 내등분한 것 중에서 그래서 3칸 높이만큼의 높이의 두 번째 껍질을 이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이만큼 나는 겁니다. 됐어? 그럼 세 번째 껍질은 해보세요. 마이너스 9분의 1이야. 그러면 그래서 나머지 요거를 그래서 36으로 나눈 것 중에 얼마? 네, 5칸 만큼.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껍질이에요. 그 다음은 이렇게 돼. 그럼 윗껍질로 갈수록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간격이 점점 뭐하니? 줄어들죠. 그래서 위쪽을 따다다닥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껍질들이 존재해. 그랬을 때요. 전자가 어디 있던 상관없이 전자는 이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요. 전자들이요. 아래로 올라갈 때 에너지와 그 위치로 다시 내려올 때 흡수 방출하는 에너지를 정확하게 어때야 되니? 같아야 돼. 그래서 그 중에서요. 전자가 처음에 위치가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요. 얘네들은 내려오면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전자들이 처음에 위치가 어디 있던 상관없이 얘가 내려오는 나중에 위치를 보시면 출입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요. 전자들이 처음에 어느 껍질에 있던 상관없이요. 얘네들이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적어도 4분의 3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그래서 모든 전자들은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때 방출된 광선이 바로 자외선이라는 걸 알아낸 사람이 라이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라이먼 계열을 방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전자가 어딨든 상관없이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두 번째로 큰 에너지를 방출해. 그 두 번째로 큰 에너지는 가시광선 형태야. 그래서 전자들을 지금은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게 해서 빛나오게 하죠. 됐습니까? 그게 바로 LED 조명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나오죠. 이걸 발견한 사람이 발머라는 과학자예요. 그래서 발머 계열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자가 어딨든 상관없이요.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그 전자가 방출하는 세 번째로 큰 에너지야. 그 세 번째로 큰 에너지가 바로 적외선 계열이야. 라고 하는 걸 카시엔이라는 과학자가 얘기했어. 그래서 첫 글자 따서 라알파. 어제 운명신이야. 라알파.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주관식으로 쓰는 건 안 나옵니다. 수능은 완벽하게 객관식입니다. 라알파. 외우십시오. 라알파. 여기서 첫 글자 따서 라, 발, 파. 그래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전자들은 이동하고 있다라는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물질 시간에 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3교재로 만나죠.